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말복이 지났는데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서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요. 이른바 처서 매직이라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처서가 되면 더위가 꺾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처서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더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올해 7월이 지구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이었고, 올 한 해가 아마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무려 77%로 추정된다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소식 오늘 2부 움직이는 세계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8월 1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79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 또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방안 이런 것 등을 담은 새로운 통일 정책을 발표했죠. 네,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지난 8월 15일 목요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장해서 완전한 광복을 이루자는 8.15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유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역량을 확고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허위 선동가와 사이비 지식인을 반자유 세력 그리고 반통일 세력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광복절 경축식 현장의 소리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어 1945년 해방과 6.25 전쟁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 정신이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단이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통일을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내부로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고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 협력과 인도적 현안 등을 다룰 대화협의체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취임 첫 해 밝힌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어도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새 통일 정책에 공감하도록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란 믿음을 주겠다며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구상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대하는 광복회는 이 정부의 공식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자체 기념식을 열었죠. 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서울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는 광복회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따로 열렸습니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광복회가 별도의 기념식을 연 겁니다.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야권 인사 100여 명이 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 국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고 또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나뉘어서 열린 거는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야당은 제2의 내선 일체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세를 폈고 여당은 광복절에 친일몰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광복절날 KBS 9시 뉴스에 전한 현장의 소리입니다. 정부 공식 행사가 열린 시각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가 따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역사관 논란 속에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 참석을 거절한다고 했지만 행사장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제2의 내선일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선 친일 역사 복권을 위해 광복절을 친일 부활절로 만들어버렸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광복절을 스스로 반쪽짜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쁜 날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친일몰이 선동 정치에 여념이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에 순국선열의 희생 정신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한자리에 모여서 온 국민의 축하와 성원을 받았죠. 네,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파리올림픽 기념하는 국민대축제 파리의 영웅들이 열렸습니다. 이 펜싱 오상우, 그리고 사격의 김혜지, 역도의 박혜정, 또 태권도 박태주, 또 육상의 우상혁 선수 등 30여 명의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인사 그리고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진행이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KBS 1TV에서 생중계된 국민대축제 파리의 영웅들 그 현장의 소식을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푸른색 올림픽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여의도 공원을 향해 갑니다. 진짜 멋있는 가수들도 많이 오고 해서 너무 보고 싶어요. 가수들 노래 부르시고 하는 거.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익숙한 노래 챔피언이 울려 퍼지며 올림픽 스타들을 반깁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부터 트로트의 전설 김연자 씨까지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현무 아저씨, 비인기 종목인데도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인연이 된다면 또 뵈러 갈게요. 국민대축제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를 차지하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팀 코리아 문화를 정착시키며 성적 이상의 감동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은 태극전사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유쾌한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최소 인원으로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는 일종의 기적을 연출했죠. 네,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계 올림픽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 금메달을 따낸 거는 지난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 대한체육회는 양궁에서 각각 3관왕에 오른 김우진, 임시현 선수를 남녀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패럴림픽도 진행이 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대회는 4년 뒤인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또 다음 소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 교체했어요.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북한, 러시아의 군사 밀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도 국지적인 충돌 우려가 감지되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한 지난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휴가 복귀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내린 지시는 외교 안보 라인 교체였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수도방위 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 출신입니다.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하였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국내외 안보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안보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 출신인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관 출신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는 향후 대외 정책에서 안보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동 국가들의 분쟁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기에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 영향 등이 고려된 인사교체라는 겁니다. 장호진 실장은 외교안보 특보로서 실질적으로 외교 분야 핵심 참모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9도까지 쭉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서울이 27도를 기록하면서 28일 연달아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상 관측일의 최장 기간 열대야 연속 일수를 앞으로도 계속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서쪽과 경상권 해안에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도 서울, 세종, 광주, 제주 33도로 예보돼 있는데 이미 서울 기온이 33도에 가까워서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34, 강릉 32도 등 전국 대부분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전라권, 제주, 주로 서쪽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충남과 전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에 모레는 전국 대부분 가끔 비 예보가 있는데 고온 현상은 쉽게 꺾이지 않겠습니다. 목요일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8월 하순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오후 시점에는 수도권, 충남, 전남 등 대부분 서쪽 지역에 오존 농도도 나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그새 서울의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고속도로 지방 방향 정체보다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해미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고요. 당진 1차로에는 사고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서해대교까지 10km 구간 넘게 정체가 이어지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어렵고요.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긴 구간 막힙니다. 이후에는 새말 부근, 더 가서는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터널 부근과 서석터널에서 내촌 부근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후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20km 구간 넘게 길게 정체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반포대교 부근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관련 뉴스 정리하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광복절에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명칭이 독트린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 정부 출범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거든요. 예. 94년 8.15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이제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도 많이 변했고 또 국제 질서도 이제 변화된 걸 감안해서 이걸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윤 정부 출범부터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결국 이 방안을 손을 대느냐였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뭐 윤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예. 그러니까 윤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윤석열표 통일 구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이제 뭐 337 구조로 돼 있다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337? 예, 왜냐하면 이제 비전 이 세 개입니다. 그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거는 뭐 보편적인 미래 발전상이니까 예. 이제 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제 통일 추진 전략이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자유통일이라고 아예 통일의 형태를 그 명백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관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북한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북한 당국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논란의 쟁점이고, 그 다음에 액션 플랜으로 이제 7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7개인데요. 예. 그 중에 통일 프로그램은 우리 안의 얘기고, 7번째 국제 한반도 프로그램은 이제 국제 차원이거든요. 예. 그럼 북한과 관련된 게 5개가 남는데, 이 중에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하나는 이제 당국에 대한 제한을 제외했지만 나머지 4개는 다 북한 주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주도의 대한민국 가치관이 반영된 통일이고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 협력을 하겠다. 예. 요게 이제 강조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그럼 흡수 통일이냐, 예. 뭐 북한 당국의 실체를 부정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논란의 소지가 발생을 한 거죠.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 이제 이걸 이제 7대 통일 추진 방안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당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협조할 리는 만무하고, 네.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정보를 투입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대북전단, 오물풍선 사례가 시사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뭐 간단히 북한 당국은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정보를 계속 줘서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일종의 흡수통일 하겠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 가치고, 예.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견인하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 당국에 대해 대화 협의체를 얘기했지만 북한 당국이 지금 받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는 흡수통일론이 나오는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북한의 변화 없이 저런 북한 체제의 기존의 독재 체제를 전제로 해서 예. 통일이 과연 가능하냐? 그 북한 내의 변화를 견인하는 게 이제 통일로 가는 전제가 아니냐? 요 두 개의 이제 시각이 예. 충돌하는 거죠. 네.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 인권 문제를 또 건드린 거죠? 그렇죠. 인권 펀드는 이제 물론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고 북한 인권이 최악이기 때문에 뭐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에 뭐 그 논란을 제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북한은 엄연히 국제법적으로 유엔에 가입한 국가고, 그다음에 이 북한 당국이 이를 배제하고 북한 당국을 우회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자유인권 펀드는 지금 주체가 정부거든요. 예. 민간이 아니고. 예.
그럼 정부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걸 지금 이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역시 또 이제 북한 당국과 충돌할 개연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바로 이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북한의 반응이 나왔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예. 과거에도 며칠 뒤에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두고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반응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내용으로 봤을 때 북한은 뭐 당연히 극렬히 반발, 뭐 김여정이나 아니면 뭐 외무성이나 아니면 국방성이나 쪽에서 뭐 김여정이 담화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수해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네. 지금 뭐 김 위원장이 연일 뭐 수해 현장, 그다음에 이재민 캠프, 이재민 수용시설을 방문할 정도로 지금 7월 27일 날 수해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금 수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에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김 위원장 현장에 간 거 빼고는 뭐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혹은 뭐 사망 실종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내부 수습에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아마 거의 10중 8구 강력한 대남 비난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년 전에 윤 대통령이 뭐 북한이 비핵화 조금만 하면은 그 담대하게 지원한다라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구구절절히 반대하면서 네. 그때도 뭐 김여정을 비롯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보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 담대한 구상보다 더 강하거든요. 더 세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만간 비판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통일부 장관이 남북 통신선 다시 가동하자라고 그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이건 뭐 받아들이지 않겠죠? 뭐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뭐 거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내용 자체가 북한 당국보다는 북한 주민을 오디언스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남북 통신선은 물론이거니와 경의선, 동해선, 철도까지 다 드러내고 지뢰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상황에서 북한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히려 뭐 더 적대적인 호전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강대강 대치가 지속 더 강화되겠군요. 예. 네. 자, 말씀하신 그 북한 수해 상황,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수해 관련 그 애민 활동을 북한 매체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 수재민들, 그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 벌써 뭐 2차례 찾아가서 지금 뭐 무슨 모아놓고 연설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아이들을 그 물놀이장 데리고 가서 놀게 하고,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재난 구호의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 위원장 본인이 7월 28일 날 현장에 가서 용납 못할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친서를 8월 3일 날 보냈을 때도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사람들한테 진심의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어요. 네. 근데 현재까지 북한 당국은 사망 실종자를 한 명도 보도를 안 하고 있고요. 또 피해 전모 전체 신의주 의주만 얘기했지 피해 전모 그러니까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전체가 압록강변이 특급 재비상지역으로 선포가 됐거든요. 또 동해안도 원산이나 이런 쪽에 폭우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복구를 하면은 뉴스에 복구하는 장면이나 피해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평안북도에만 신의주 의주 쪽에만 지금 13만 명의 인원이 파견됐다고 이건 보도했거든요. 그러면 신의주 의주 지역에 13만 명의 복구 인원이면 나머지까지 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 위반이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큰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7.27 전승자 행사, 경축 행사까지 해서 민심 위반이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김 위원장이 뭐 연일 그 수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뭐 8월 들어서는 북한 지역에도 비가 별로 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한반도에 이렇다 할 태풍이 한 번도 안 왔거든요. 앞으로 또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죠. 오고
그다음에 뭐 벼나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정도만 물에 잠겨도 거의 수확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 피해 때문에 올 가을에 제대로 식량 수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8월 1일까지도 단둥 쪽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면은 그 조중 의교가 거의 뭐 밑바닥 상판 가까이 차 있거든요. 그럼 뭐 아주 오랫동안 침수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8월 8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의주에 갔을 때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피해 현장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쪽 지역은 정말로 심각한 타격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 태풍 그 사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 뭐 취약해진 집안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뭐 추가 피해나 농작물의 상당량의 수확량 감소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뭐 일부 도시에서는 하수구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또 그 보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예.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지면은 전기, 수도, 가스 이쪽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통계표를 보면은 이 전기, 수도, 가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4.7% 후퇴했거든요. 이 얘기는 인프라 없이 건물만 짓는다는 얘기고. 예. 그 평양에도 지금 수도가 없는 지역이 있고요. 평양에서도 우물물을 먹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뭐 하수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프라, 전력 이런 것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으니까 뭐 하수구 역류는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아이고. 자, 또 다음 소식으로 북한이 이 주민들한테 살이 비치는 시스루 의상이나 긴 머리를 반만 묶어 올리는 수탉머리 일명 그 머리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아내인 리설주하고 딸 김주애가 자주 하는 머리 스타일이고 자주 입는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씨 일가는 이제 예외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수재민 아이들 그 교실에 김 위원장이 찾아갔거든요. 예. 근데 교실에서 담배를 지금 그 담배 그 재떨이가 있거든요. 교실에서 담배 핀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타가소에 가서도 담배를 핀 적이 있어요.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씨 일가는 뭐 김주애가 시술을 입든 뭐 샤넬백을 뜯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사실 이제 가혹하죠. 예를 들면 청바지를 입으면 이 보안원들이 다가와서 그냥 청바지를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얼마 전 영상입니다만은 이제 영국 쪽의 영상을 소개하는데 남성이 청바지 입은 걸 아예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 통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문제는 거리낌없이 한쪽에서는 금연운동하면서 김 위원장은 담배를 손에 들고 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복장을 단속하지만 자기들은 예외고 뭐 이번에 그 수대 현장에서도 연설하면서도 이제 최신식 이 벤츠 SUV를 보여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별개의 나라에 살고 있죠 북한 지도부는. 네. 이 그 뭐 시스루 의상 입어도 처벌이 가혹해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뭐 복장 훼손은 기본이고요. 이제 뭐 평양 문화보호법이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노동 단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동 단련형. 예,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죠. 네. 몇 달치 정도에 해당할 정도니까 우리를 치면은 사실은 뭐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처럼 뭐 사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가혹하죠. 여기까지 하죠.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88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문제점은 뭔지 한번 짚어보죠. 김 원장 전 KBS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6년간 43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건설한다. 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일부에서 정부가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집값이 오르는 걸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 PF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이제 집값이 좀 올라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진현한 차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방송에서. 근데 집값 안정이냐, 집값 상승을 다소 용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의 목표가 집값 하락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 차관은 분명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집값 하락이다. 그 핵심 정책이 공급이다. 아파트를 더 짓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은 한 43만 가구 6년간 하니까 해마다 7만 가구니까 일산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서울 포함해서 인근에 일산 정도의 도시가 해마다 새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도 들어있죠? 네네. 주로 이제 그린벨트는 인천이나 경기도보다 서울의 25%가 그린벨트입니다. 논란이 많았죠. 오세훈 시장도 아마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생이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어찌 보면 좀 명분을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물론 일부죠.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서 11월쯤 확정할 것 같습니다. 이미 훼손된 뭐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농막이 있다던가 이런 녹지 기능이 상당히 훼손된 곳을 위주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겠다. 11월쯤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그린벨트 대부분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여전하잖아요. 네, 이거야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날 기자회견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묶었던 그린벨트를 지금 우리가 꼭 풀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게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은 거니까 지금이 그 미래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죠. 네. 그런데 12년 전인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 일부 풀어서 주택 공급했었는데 그때 많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정부가 정권마다 이제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기억하시죠?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MB 때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었고요. 그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서울에 짜투리 땅을 찾아서 규제를 해제해 주면서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곡동, 세곡동, 우면동 일대에 그린벨트 풀어서 그 아파트를 공급했었는데 특징은 분양주택이 많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라는 게 정부가 지정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주로 임대 후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5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했습니다. 민간 분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 판 거죠.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정부가 저렴하게 한 20% 정도 그 서초동의 좋은 땅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팔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수백 대 1로 치솟았고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금자리 주택만 무주택자들이 기다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반시장적인 정책이 돼버렸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 분양이 돼서 당첨된 무주택자만 수억 원의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익의 사유화. 지금도 분양가 상한가 때문에 가끔 뉴스 보시면 이렇게 몇 채씩 나온 거 수십 대 1, 뭐 수십만 대 1,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정부가 4년, 6년 이렇게 전매 제한을 묶었습니다. 묶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이제 그 공증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 전매를 합니다. 암암리에 사고 팔죠. 그렇습니다. 네, 뭐 내후년에 등기를 이전하는 걸로 해서 미리 오늘 변호사 공증하에 그냥 사고 팔아버리는 그런 불법 전매도 그때 많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집값이 하향 안정되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집값이 하향 안정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그 보금자리 주택 상당 부분 해제했습니다. 광명 쪽, 시흥 쪽을 다 해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공급은 충분하니까 더 이상 신도시의 택지지구를 거대하게 만드는 예. 그런 공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린벨트를 추가로 푸는 거에 대한 찬반은 분명히 또 있는데 혹여라도 좀 일부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 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뭐 이런 식의도 내용을 갖춰야만 그나마 좀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비율을, 왜냐하면 이제 택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비율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정부는 그때보다는 훨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임대나 이런 걸 더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고, 그다음에 많이 싸게 분양하지는 않겠다. 아까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예정된 3기 신도시 개발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이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건설사들 아파트가 만약 미분양되면 다 사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죠? 그렇습니다. 매우 뭐랄까 좀 새로운 정책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이렇게 지구 아시다시피 4개, 5개 지역의 지구 지정을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여기는 이제 상업지구, 여기는 이제 뭐 주택 짓고, 여기는 이제 공원 짓고 하는데 좋은 땅마저도 건설사들이 지금 2년, 3년째 안 사갑니다. 안 팔리니까 아파트가 서울밖에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사가면 건설사들이 그걸 사가고 거기 아파트를 지어서 만약에 미분양되면 정부가 그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아파트를 좀 부실하게 싸구려로 지어서 정부가 다 사준다면 이런 모럴 해저들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정부는 당연히 100% 값을 쳐주지는 않는다. 대신 한 85%에서 90% 정도 가격을 쳐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사도 리스크를 좀 이렇게 안아가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공급을 늘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말고 서울의 주택을 더 공급하는 거는 역시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죠? 그렇습니다. 여기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고 뭐 서울에 남는 땅, 뭐 태릉 CC나 정부 과천청사 옆에 일대 서부 면허시험장 등 하여튼 뭐 정말 남는 땅을 조금이라도 박박 긁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이 새로 일어나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좀 촉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건축비 오르고 사업성이 나빠지면서 여기저기서 잘 안 되잖아요. 강남하고 이렇게 정말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데만 지금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이번에 나온 정책 중의 핵심은 한 15년까지도 걸리는 재건축을 그 절차를 이것저것 규제를 싹 풀어버려가지고 한 8, 9년으로 단축해주겠다. 이건 이제 그 도정법 같은 건축법을 바꿔야 하는 안이 아니고 새 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돼야 하고 또 용적률 더 주는데 지금 첫 삽을 떠라. 그러니까 3년 안에 재건축하면 용적률을 그 전에 주기로 한 것보다 더 주겠다. 그다음에 주민 동의도 지금 75%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70%만 받으면 또 가능하도록 했고 소형 의무 비율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재건축 법안이 이제 90년대 초에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으로 통합되면서 여러 제도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도 이제 기억하시죠? 그 노태우 대통령 초기입니다. 전셋값 급등하면서 일가족이 막 전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이런 그러면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지으면서 이런 법안들이 지금 이제 갖춰졌는데 그때 나온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 의무 비율이죠. 서민들도 전세로 얼마든지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소형 평형을 많이 지어라. 이런 부분도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좀 덜 확보해도 용적률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 이게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 개정 사안이나 법 제정 사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말고 빌라와 같은 연립주택 공급안도 있죠? 네, 이 빌라 무제한 매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부분 그 시민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전세 사기 여파로 특히 이 연립 그러니까 빌라의 인기가 식으면서 빌라 상반기 인허가가 예년 평균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빌라를 짓지 않으니까 정부가 물론 지금 짓는다고 다 정부가 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1만 호 플러스 알파 최소 11만 호
이 빌라를 신축하면 정부가 되사주겠다.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분양 전환형이라고 하는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월세로 대출 빌려주고 그러면 신혼부부는 6년 동안 최소 살 수 있고 거기에 원하면 4년 그래서 1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분양 전환하는 겁니다. 이걸 되파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살았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걸 살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린벨트 또 신도시 또 뭐 재건축 재개발 뭐 빌라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6년간 43만 가구 공급한다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네.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 집값이 지금처럼 공급이 막 줄었을 때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그 과학적으로 계량적으로 설명한 건 그런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근데 집을 계속 안 지으면 공급이 부족할 거고 네. 집값이 오르겠죠. 이건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예.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값은 2008년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계속 하락 안정됐는데 그럼 그때는 서울에 집이 많았다가 지금은 서울의 집이 부족해진 건가? 예를 들어 2년 전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2천 가구로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그럼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내렸죠. 2년 전에 집값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20%나 서울은 내렸었는데 이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게 1년에 서울이 한 330만 가구 되는데 그중에 1-2%는 이제 멸실되니까요. 오래 쓰면 다시 지어야 하는 거니까 네. 주택 공급을 하긴 해야지만 뭐 그린벨트 풀고 또 용적률 계속 올려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한참 오르고 있는 이 추세는 이런 정책 발표 후에 조금 잡히나요? 아직 영향은 별로 없나요? 계속 오르고 있죠. 일단 오름세로 방향 전환했기 때문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상승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정부가 뜨거워하는 눈치입니다. 이 집값이 이렇게 상승 전환할 건 몰랐지만 그런데 재건축 방향을 조금 너무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게 일본 도심의 그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해서 거대한 도시를 재개발하는. 그 과거 록번기 힐스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옆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재건축도 안 되니까 정부가 재개발도 용적률을 계속 올려주면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이렇게 거대한 통합 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김원장 전 KBS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분의 뷰티풀 선데이 잠깐 들으시고 1시에 다시 옵니다.